안녕하십니까. 더배우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이론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5번째 과목인 학습 이론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14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인에 대한 네 가지 요인을 설명을 하면서 그게 뭐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 또 통제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 초두에 그거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1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상단에 네모 2번에 보면 기인 이론의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결과라든가 특히 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인지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기인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인 이론과 교육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교육 상황이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가져준다는 점에서 기인 이론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이게 뭐 때문에 이랬다, 내 내부적인 문제냐 내 외부적인 문제냐, 또는 이러한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통제할 수 없는 것이냐, 뭐 이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인 이론은 학습에 있어서의 이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인 이론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정리하면 뭐 능력이냐 노력이냐 아니면 어떤 과제의 난이도이냐 아니면 운이냐 하는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이 각각의 네 가지가 뭐 안정적인 요소이냐 아니면 불안정적인 요소이냐, 그러니까 지속적인 요인이냐 지속적이지 않은 요소이냐, 또는 뭐죠, 내부의 문제이냐 외부의 문제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통제할 수 없는 불통제의 어떤 그러한 요소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법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지금 그 11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한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2절로 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학습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학습 이론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뿌리와 같은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능주의 학습 이론과 그다음 또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을 공부한다거나 뭐 서양 사상사를 공부하게 되면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구성주의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기능주의적인 입장이냐, 이것이 가장 큰 대별되는 하나의 구분인데요. 바로 기능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그 114페이지 교재에 나오는 윌리엄 제임스의 기능주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기능주의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올려놨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능주의 학습 이론은 기능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사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윌리엄 제임슨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의식의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요소로서 환원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식 자체를 하나의 요소로서 파악하기보다는 요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서의 어떤 가치만 있는 것이지, 의식 그 자체를 어떤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요소로 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5페이지 상단에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하나의 통일체로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쪼개질 수가 없다. 통일적인 요소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을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어떤 정신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기능주의는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 있죠.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찬찬히 되새김하고 사고하는 거죠. 사고하는, 그러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또 의식의 흐름을 인식하는 이러한 방법을 내성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기능주의는 내성법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그러니까 전혀 내성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다음에 설명하는 구성주의 입장에서만큼은 내성법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큰 타이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이 구성주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트라는 분이 어떤 시발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분트라는 분이요. 우리가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분트라는 분이 심리학 자체를, 그죠? 철학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이끌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떤 인간의 우리가 보통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인간의 행동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런 심리학의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또는 뭔가요? 체계적인 또는 분석적인 이러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로서 초항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이분이 1879년도 독일 라이프니치 대학에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석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언어 탐색 같은 걸 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이트에서 이론에서 알게 되는 단어 연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상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초로 시작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3분에 보면 구성주의자들은 물질을 분석하고 세포나 원자, 분자로 분류하는 생물학자라든가 화학자 또 물리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18세기, 19세기의 어떤 경험주의 철학 또는 근대 과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분에 보면 주된 연구 방법으로 바로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한다. 내성법,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각성을 하는, 자각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이러한 분석적 내성법은 초기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성법 내지는 구성주의 이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내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훈련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자체도, 상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 자체도 이 내성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면 사전에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내는 거죠. 분석해내고 쪼개는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게슈탈트, 우리가 행태주의 어떤 그런 게슈탈트 상담과 같은 이런 이론들이 대두가 되면서 점점점 이런 전통적인 구성주의 심리학 내지는 학습 이론들은 조금은 이렇게 힘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능주의 학습 이론과 구성주의 학습 이론은 어떤 시험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습 이론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의 또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116페이지에는 또 이런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6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기인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기인하냐, 어디에 목적을 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 목표를 딱 놔두고 거기서 지향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자의 태도인데, 116페이지 상단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할게요. 칠판에 좀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필기를 하면서, 물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취 목표를 지향하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학습자의 기본적인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성취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크게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행 목표형이 있습니다. 수행을 목표로 하는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숙달을 목표로 하는 형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가 주어졌을 때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 완결하는 그 자체의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자꾸만 숙달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수행 목표형에 대해서는 수행에 목표를 두고 있는 형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렇게 제가 칸을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행 접근형이 있고요. 수행 접근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 회피형이 있다.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나뉜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이 한 번만 좀 필기해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상태에서 제 책을 보시게 되면 또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행 목표, 지금 수행 목표형의 전반적인 수행 목표형에 대한 내용을 바로 거기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 수행 목표형은 자신의 유능함과 능력이 다른 사람의 능력과 어떻게 비교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고,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어떤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을 우리가 수행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숙달 목표형은 그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도 같은 거죠. 내가 과연 그 목표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내재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도 2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수행 접근형과 수행 회피형은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가로 2번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과학 실험 수업에서 발표를 가장 잘함으로써 동료들에게 유능하고 지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학생은 수행 접근형입니다. 수행 접근형은 일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탁월성이나 우월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수행 회피형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과학 실험 시간 수업 시간에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우월성이나 나의 어떤 탁월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멍청하거나 무능하거나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낙인시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수행하고 달성한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4번에 보면 이러한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성공 및 실패 장면에서 능력 기인을 한다라고 해서 실패하고 능력한 것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 탓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7번에 보게 되면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학습 과제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외재적 동기를 높인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 목표를 가진 친구들은 외연적인 외재적 가치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달 목표형은 내재적 가치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또 9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수행 목표형을 가진 친구들은 다른 사람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숙달 목표형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다, 그죠?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물어봐서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 목표형과 숙달 목표형을 구분하시고, 또 특히 수행 목표형 중에서도 접근과 회피는 어떠한 과제를 수행했을 때의 세부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는 탁월성, 비교적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수행 접근형이고, 단순하게 내가 남들로부터 비난이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창피 또는 멍청함 또는 내가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그런 좀 수동적 형태를 바로 수행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이제 기출 정리에서 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슬로우의 니드스 하이라키 시어리, 바로 욕구 위계 유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메슬로우라는 분은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5단계로 설치하고, 물론 뭐 세부적으로 보면 7단계까지 구분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보는 그림은 피라미드 모양의 아랫단에는 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또 뭐가 있나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마지막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보통 존경의 욕구라 그러고, 제 상단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교재는 그림이 제일 낮은 욕구를 위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뒤집으면 피라미드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117페이지에 가게 되면 향상학습에 그 켈러의 동기유발 기능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켈러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기가 유발됐다, 동기가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행동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지속시켜 줄 것이고, 또 유발시킨 행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힘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동기의 활성화 기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향적 기능입니다. 하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동기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동기 유발의 지향적 기능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조절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목표 행동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동작이 선택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동기는 바로 조절적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화적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강화예요. 동기에 따라 그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즉 행동의 결과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나에 따라 동기 유발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강화적 기능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향적, 조절적, 그리고 강화적 기능이라고 하는 동기 유발의 4가지 기능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까지 해서 학습 이론에 대한 부분을 쭉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118페이지로 가서 조금은 챕터 6으로 가서 조금은 다른 얘기를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공부를 좀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기억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어떤 기본적인 기억이 좀 있어야 시험 장소에서 그 기억된 내용을 잘 인출을 해서 내가 주어진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학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억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인출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억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적재적소에 끄집어내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 장면에서 활용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출이라고 하는데, 바로 기억과 인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억과 인출 사이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요 기억과 인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출이 안 되니까 망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인출이 안 되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망각이란 뭐냐 공부해야 되고, 인출이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개념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기억 작용에 있어서 3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기억을 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호화, 리코딩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만, 저장, 파지라고 합니다. 파지, 리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이 파지한 또는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인출할 것이냐 하는 이 3가지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작용에 대해서 가지는 3가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억에 있어서 우리는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 그리고 뭐 장기 기억, 이런 기억의 종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감각 기억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센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 기능은 감각 자극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정확한 표상을 잠시 동안 유지하는 것.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잠깐 뭔가 보이는,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거립니다. 반짝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으로 아주 잠시 시각 안에 담아두는 거죠. 어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귀에 담아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라는 거죠.
그 잠깐의 그 어떤 저장 내는 그 내용, 그 감각기관에 머물게 되는 기억이죠. 이것을 갖다가 감각기억이라고 하고요. 이런 감각기관이 다음은 이제 단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 20초 내지 30초 정도 머물러 되는데 아주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억 저장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8페이지 그 밑에서 6, 7번째인가요? 그 방가로 입원해 보게 되면 감각기관에 수용된 자극 중 선택적 주의를 받은 그러한 자극이 단기적으로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그래서 선택적 주의를 받은 것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단기 기억은 리허설, 시연을 거쳐서 좀 더 저장의 시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 내용을 우리가 암송을 해본다거나 반복을 하는 거죠. 뭐 내일 12시에 만나자라고 친구랑 통화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전화 끊고 나서 내일 12시 정각에 만나기로 했지,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함으로 해서 리허설을 함으로 해서 좀 더 기억의 강도를 높이는 이러한 리허설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러한 단기 기억의 용량은 시간뿐만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수 또는 정보의 양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기 기억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을 해본다든가 또 고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연결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단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좀 뛰어넘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킹.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킹.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청킹. 뭐 단어 자체를 우리가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청킹이라고 하는 용어는 몰랐지만 많이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킹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예를 들면 이거 제가 해놨는데 SUN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영어 알파벳 3개를 S와 U와 N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은 S가 들어가는 기억 장소, U가 들어가는 기억 장소, 그 다음에 N이 들어가는 기억 장소가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의미 있는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sun이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한 개의 저장고, 한 개의 기억 장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3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연합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청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킹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가에 보면 이런 겁니다. 청킹은 분리되어 있는 항목들을 보다 큰 묶음으로 묶어서 보다 의미 있는 단어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킹은 어떤 제한성이 있는 단기 기억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출문제에 보면은 단기 기억과 청킹이라고 해서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기억할 때 7개 단어 정도는 단기 기억으로 잘 기억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더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얼마든지 7이 아니라 플러스 2니까 9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5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킹을 잘 사용하게 되면 9개까지도 잘 기억할 수 있다, 단기 기억 내에서. 그러면서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청킹 기능에 대해서, 인간의 단기 기능에 대한 확장성을 얘기한 분이 바로 조지 밀러고, 청킹과 관련된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급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단기 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단기 기억이라는 용어보다는 자급 기능이라고 하는 그 기억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1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임시 저장고의 역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바로 이러한 자급 기억은 기능적 요소를 가미해서 단기 기억의 또 다른 어떤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켜 준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대체하는 이러한 작업 기억에 대해서 120페이지 보면 세 가지의 요소로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작업 기억의 워킹 메모리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는 어문 루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적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시공간 잡기장이라고 해서 시각적 심상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 그 다음에 중앙집행기라고 해서 정보의 통합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단기 기억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이고 뭔가 한다라는 거죠. 특히 중앙집행기의 구성요소처럼 통합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 작업 기억으로서 단기 기억의 좀 더 확장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 이론에 관한 나머지 부분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의 요소가 되는 기억이라든가 인출이라든가 망각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첫 시간으로 또 기억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기 기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